어느 평범한 봄날, 저의 25번째 생일. 문 앞에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함께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기가 박성민 씨 집 맞죠?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진실은 사실 거짓이었고 우리가 믿었던 현실은 허상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 한 장의 유서 같은 편지, 그리고 비 오는 날 사라진 발자국. 빚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된 새로운 진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저는 35살의 김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2살 터울의 동생 수진이까지 4식구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이루며 살았죠. 아버지는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명절이면 함께 고향에 내려가고 주말이면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데 10년 전인 2015년 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날은 제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처음엔 종교 권유나 보험 판매 같은 일로 온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여기가 박성민 씨 집 맞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성민 씨 지금 집에 계세요? 그들의 말투에는 어딘지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요. 무슨 일로 찾으시나요? 그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검은색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희는 대부업체 골든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박성민 씨가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있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대부업체에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셨고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용돈이 부족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을 때도 큰 실망을 하시며 빚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곳에서 돈을 빌리신 적이 없어요. 키가 큰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착오 같은 건 없습니다. 박성민 씨가 3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최근 6개월간 상환이 없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오늘까지 최소 1천만 원이라도 납부하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위조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떠났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늦게 귀가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셨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늦은 이유를 물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다고만 답하셨어요. 어머니, 수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저는 그 남자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선물을 받은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오늘 낮에 대부업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셨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버지가 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내일 다시 온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지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그날 밤 다른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3년 전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릴 때 아버지는 부하 직원들의 급여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셨답니다. 당시 회사 사장은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회사가 회복되면 충분히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대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게 됐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회사가 회복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회사는 결국 작년에 파산했고 내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 더 충격적인 것은 회사 사장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실직하셨고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하셨죠. 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희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다. 특히 내 대학원 과정과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 모두 중요한 시기인데 내 문제로 너희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민 씨,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영아, 너와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그날 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고 어떻게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죠. 어머니는 도서관 일 외에 저녁에 식당 서빙 일도 구하셨고 저는 학업과 병행해 과외를 더 늘렸어요. 수진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우리는 당장 갚아야 할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가족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취업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50대 중반의 나이, 파산한 회사의 이력. 모든 것이 불리했죠.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셨어요. 대부업체 직원들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고 우리는 겨우 모은 500만 원을 일부 변제금으로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로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악몽 같았어요. 대부업체 직원들은 매일 집에 찾아와 독촉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휴대폰으로도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밤에는 한숨만 내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가족과 대화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6월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한다며 나가셨는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도 읽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늦은 면접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대요. 수진이의 말에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아버지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했고 집 근처 CCTV에서 아버지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시내 버스터미널에서 아버지가 승차권을 구매한 영상도 발견되었어요. 목적지는 동해안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왜 거기를 가신 걸까요? 어머니도 저도 수진이도 그곳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동해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그곳까지 수색했을 때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 한 분이 비슷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는 증언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 증언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여전히 빚 독촉을 해왔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가 아닌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채무자가 사라졌다고 빚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우시며 아버지를 그리워하셨고, 수진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취직을 해서 가게를 돕기로 했어요. 저도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어요. 아빠가 왜 그냥 사라지신 거야? 우리에게 말도 없이. 수진이는 자주 울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어떤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몇 달 후 동해안 마을의 한 절벽 아래에서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다행히도 아니면 불행히도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미스터리가 된 상황이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해 가야 했어요.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우리 세 식구는 함께 그것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버지의 행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 박성민이라는 이름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승선 시간은 동해에서 실종되신 날로부터 이틀 후였고 여권 사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의 흐릿한 CCTV 영상 캡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희망과 배신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를 원하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런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사 비용 30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주도 현지 조사를 원하시면 비용이 더 들겠지만요. 그 금액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탐정에게 돈을 지불했고 그는 더 자세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그 탐정은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비워진 상태였죠. 우리는 또다시 속은 거였어요.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수진이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우리는 아버지의 빚을 절반 넘게 갚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도서관 일을 계속하셨고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저도 승진을 거듭하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빚을 완전히 갚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셨고 주말에는 자원봉사도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저도 연인 태훈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하죠. 1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 연인 태훈 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특별하게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트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서귀포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분명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카페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 사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 사람이 돌아봤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서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셨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미안하다.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컸구나.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태훈 씨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카페에 남아 있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정말로 자살을 결심하셨대요. 버스터미널에서 동해로 가는 표를 사고 그곳의 한 절벽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용기가 나지 않으셨대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죽음으로 도망치는 게 옳은지. 그러다 문득 바다 건너 제주도가 생각났지. 내가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 아버지는 그렇게 제주도로 오셨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용직 노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매일 그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돌아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빚만 남겨놓고 사라졌는데 무슨 면목으로.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 꿈을 꾸시면서 울기도 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죠. 이거 20년 동안 너희에게 쓴 편지야.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만 그 수첩에는 매일매일 우리 가족에게 쓴 짧은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생일, 제 졸업식, 수진이의 결혼식. 아버지는 멀리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 소식을 아셨어요? 너희 외삼촌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 사람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너희 소식을 전해들었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외삼촌은 우리에게 10년 동안 비밀을 지켰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동생인 외삼촌은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위로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지수야, 외삼촌을 탓하지 마. 내가 부탁했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아버지의 다음 말에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랐어.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아가길 바랐던 거야. 내가 만든 빚이 너희 어깨를 짓누르고 내 존재가 너희의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야 행복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걸 모르셨어요? 우리가 그 빚을 모두 갚았어요.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어머니는 2개의 일을 하시면서 밤낮으로 일하셨고 수진이는 학업을 미루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희를 위해 사라진 거였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웠구나. 잠시 침묵이 감돌다가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대부업체에 그런 빚을 지신 거예요? 회사 사장님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그 정도 금액을 빌려줄 만큼 저희가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 빚의 상당 부분은 내 도박 빚이었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빚은 늘어가는데 어느 날 동료가 카지노에 데려갔지.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어. 정말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땄지.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 더 많이 따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도박에 빠져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숨겨온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움과 슬픔만이 밀려왔죠. 지수야, 난 너무 부끄러웠어.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날 저녁 태훈 씨와 함께 다시 아버지를 만났어요. 태훈 씨는 상황을 듣고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버지의 게스트하우스 방에 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미안하다.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어머니와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태훈이는 좋은 사람 같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시 아버지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또 도망가신 걸까요? 왜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으신 걸까요? 태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수 씨, 천천히 가요. 아버님께도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와 수진이에게 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두 사람 모두 놀라고 기뻐했지만 아버지가 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에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게 중요해.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말이죠. 결혼식을 3개월 연기하고 저는 다시 제주도로 향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던 게스트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곳곳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한 달 동안의 수색 끝에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는 정보였습니다. 목적지는 울산이었어요. 울산이요? 왜 거기를? 울산은 우리 가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에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 한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아버지와 대학 동기로 지금은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울산으로 향했고 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실은 성민이가 여기 와 있긴 했어요. 하지만 3일 전에 떠났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니.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지만 집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수진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든 젊은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돌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서 나오세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민영아, 너무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지만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주저앉으셨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성민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지수와 제주도에서 만난 후 도망치듯 떠났지만 계속 생각했어. 내가 왜 도망치는지, 왜 용기를 낼 수 없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너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정우석 상담사님이야. 내가 울산에서 만났고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셨어. 정우석 상담사는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박성민님은 지난 한 달간 심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도박 중독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도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급히 달려왔고 우리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 서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큰 배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담사의 도움을 계속 받으며 도박 중독 치료를 진행했고 작은 화원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와 태훈 씨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례를 맡아주신 교수님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입장할 때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널 입장시켜도 될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입장시키는 건 보통 아버지의 역할인데 저는 아버지 없이 식을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네, 아버지. 함께 입장해요. 그렇게 아버지의 팔에 제 팔을 걸고 결혼식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 딸 지수를 데려온 것은 저 박성민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제 딸은 저를 용서해 주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게 해 주었습니다. 지수야, 태훈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이번에는 꼭 지킬게.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고 저와 태훈 씨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세요. 수진이의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와 태훈 씨는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아이라면 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거죠. 때론 용서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지려 했던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수진이의 아이 그러니까 손주를 돌보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여행을 다니시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실수와 후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라진 사람이라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돌아올 용기를 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